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시대를 견디는 힘, 루신 인문학. 지은이는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 교수 이우견입니다. 루신을 중국식 발음으로 읽을 때에는 말 그대로 루신이지만 그의 이름을 한자음으로 읽으면 노신이 됩니다. 지금도 루신보다 노신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루신은 1881년에 태어나서 1936년까지 살았으니까 그를 평가할 때에도 가장 먼저 따라붙는 수식어는 중국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루신을 단순히 작가라고만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루신을 두고 사상가와 혁명가라고 덧붙이기도 합니다. 소설과 산문을 쓰는 데에만 매진하지 않고 중국의 변혁을 위해서도 다양하게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루신이 살던 시대에 중국은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로 중국 영토를 빼앗기고 주권을 짓밟혔습니다. 청나라와 청나라 뒤를 이은 중화민국은 무력한 데다가 부패하여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루신은 작가이자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중국인으로서 다양한 형식의 글을 통해 중국 현실이 처한 문제를 비판하고 중국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고 나라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가 바뀌어도 중국의 어둠과 혼란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습관이 집단적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문화이며 이러한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중국에서의 모든 개혁은 용두사미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중국인의 병든 정신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원래 루신은 일본에서 유학할 무렵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을 돕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은 건강하지만 정신이 마비된 환자와 마주한 뒤에 진정 중요한 것은 육체의 병이 아니라 정신의 병이라고 결론짓게 됩니다. 그래서 루신은 몸을 고치는 의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정신을 고치는 작가의 길로 들어섭니다. 루신의 대표작인 1921년작 아큐 정전에는 루신의 문학적 개성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정신승리법을 지닌 아큐입니다. 아큐는 시골에서 날품을 팔며 근근히 생계를 꾸리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의 현실은 고달픕니다. 툭하면 동네 사람에게 맞고 무시당하며 늘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정신승리법을 잘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패배한 이유를 꼼꼼하게 되짚어봐야 패배가 되풀이되지 않는데 아큐는 자신의 패배를 두고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망각으로 해소해버립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기에 패배에 대한 인식조차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패배가 반복될 뿐 현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절도 혐의로 처형을 당합니다. 루신은 아큐의 이런 정신적 특징이 중국인이 지닌 나쁜 민족성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아큐 정전을 중국 국민의 혼을 그린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까닭입니다. 루신의 작품이 중국인의 국민성 혹은 근대 중국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넘어 오늘날까지 널리 읽히는 이유는 작품 속 아큐처럼 루신 소설 속 인물이 지닌 보편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루신의 작품은 중국과 중국인을 겨냥하여 출발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루신의 글과 그의 글에 담긴 사상은 우리 사회의 모습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나다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답지 않다고 느꼈을 때 깊게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나다웠다라는 기분이 느껴질 때에는 어느 때보다 가슴이 벅차고 삶이 충만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해야 나다움을 찾을 수 있는지, 무엇이 진정한 나다움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나다움을 살피는 첫 번째 키워드는 연애입니다. 우리는 왜 연애할 때 가슴 가득 충만함과 기쁨을 느끼고 자신에게 더욱 충실하게 될까요? 무엇보다 연애하는 과정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나다움을 상대에게 인정받는 데서 오는 만족과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버리거나 심지어 목숨을 버릴 정도로 빠져들게 되는 연애의 치명적인 매력은 대체 무엇일까요? 무정은 1917년 매일신보에 연재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소설이자 연애소설로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무정의 주인공 이형식은 경성학교의 영어 교사입니다. 부유한 예수교 교인 김장로는 딸 선영의 미국 유학 준비를 위해 형식을 가정교사로 고용합니다. 형식이 선영에게 영어를 가르치던 중 김장로는 형식에게 자신의 사위가 되어 선영과 함께 미국 유학을 가달라고 제안합니다. 형식은 김장로의 뜻에 따라 선영과 약혼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이 자신의 약혼자인 선영에게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선영 씨는 나를 사랑합니까? 실로 아직 선영은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는가 않는가를 생각하여 본 적이 없다. 자기에게는 그런 것을 생각할 권리가 있는 줄도 몰랐다. 형식의 이 질문은 선영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이광수의 무정 중에서 선영은 자신에게 형식을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걸, 아니 형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 누구라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걸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가 정해준 남자를 섬겨야 한다고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식이 그녀에게 스스로 사랑할 권리를 일깨워준 것입니다. 연애가 근대문학의 단골 주제로 등장하고 많은 사람이 연애 소설을 읽으면서 흥분하고 신열에 들떴던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근대의 연애 소설은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의무주체에서 권리주체로 깨어나게 하는 주체 선언이자 자아의 독립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사랑할 권리에서 시작된 물음은 늘 의무를 생각했던 개인이 권리를 의식하고 외부에서부터 스스로를 향해 시선을 옮기는데 크게 이바지합니다. 근대에 유행한 연애 소설은 근대에 등장한 새로운 인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다움은 어디서 오는지에 관한 이야기인 셈입니다. 유교문화, 집단주의와 더불어 농경문화 영향까지 강한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나의 나가 아니라 다른 누구와의 관계 속의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근대 이후의 사람들은 나를 규정하는 데 있어 다른 대상의 나가 아니라 나의 나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의미를 스스로에게서 찾는 자기 규정적 주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체가 태어났습니다. 나다움을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다른 누군가의 내가 아니라 나의 나로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시는 세상을 바꾸어 이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 즉 이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 나다움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나다움을 찾아야 하고 사람을 바로 세울 때 나다움을 지니게 되며 나다움을 지닌 사람이 많아야 비로소 사회가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신이 말하는 나다움이란 무엇일까요? 루신은 나다움의 조건으로 나만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이 있어야 하고 주체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할 때 나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사상과 행동은 반드시 자기를 중심으로 삼고 자기를 끝으로 삼아야 한다. 즉, 나다움을 확립하여 절대적인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 루신. 이는 생각과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남의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자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나다움이 있고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고 루신은 말합니다. 루신이 다수의 목소리와 생각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목소리와 생각을 지녀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대중사회의 여론 형성에 맞서 자기 생각과 목소리를 지닌 깨어있는 개인을 염원했기 때문입니다. 무리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인간에게 가장 큰 공포는 집단에서 배척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포 때문에 다수에 맞춰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결국 자신을 포기하면서 사는 것 또한 비극입니다. 루신이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개인의 주관을 강조할 뿐입니다. 이는 한 시대를 지배하고 사회에서 주류를 이루는 이들이 하는 말과 생각, 행동을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이지 말자는 제언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주류가 된 행동과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진정한 나다움을 만날 수 있고 그럴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사회가 발전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루신이 말하는 나다움을 찾는 과정이 잘 나타난 소설이 있습니다. 루신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광인일기입니다. 이 소설은 제목 그대로 미친 사람이 쓴 일기를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야기의 표면적인 흐름만 보면 주인공은 분명 미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소설의 심층적인 의미를 파고들면 다르게 보입니다. 주인공은 진짜 미친 사람이라기보다는 동네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광인이 30년 동안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다가 30년 만에 비로소 맑은 정신을 찾아 거리로 나서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어쩐지 심상치 않습니다.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두려워하고 적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로서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일은 연구를 해야 알 수 있는 법이라는 결론에 이르러 그날부터 역사책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역사책의 거의 모든 장에는 인의 도덕을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즉, 역사의 흐름이 어질고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내용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역사가 어질고 정의롭고 도덕적일까 하고 말입니다. 의심을 떨치지 못한 그는
역사책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연구합니다. 그 순간 인의 도덕이 빼곡하게 채워진 글 사이에서 다른 글자, 식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질고 정의롭고 도덕을 내세운 역사지만 그 이면에 식인의 역사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역사에 숨겨진 이면을 발견한 순간인 셈입니다. 어질고 정의롭고 도덕적이라고 포장한 역사는 사실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의 역사였다는 것을, 자기가 사는 세상의 진실과 부조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실제로 주인공이 사는 세계는 정의와 도덕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식인 세계였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사회나 집단을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지만 실상은 너무도 비인간적인 조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고의 관습에 빠지거나 다수의 생각에 따르는 것에 익숙합니다. 또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세상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인일기의 주인공은 달랐습니다. 의심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개인이 나다움을 지니는 것이야말로 사회를 새롭게 바꾸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루신이 생각과 말, 행동에서 나다움을 지닌 사람이 많아야 사회의 큰 각성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쭉 그래왔다는 생각의 관습을 무엇보다 경계해야 합니다. 집단적인 생각의 관습을 의심하면서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을 때, 나다움을 찾는 사람이 많을 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한다고 루신은 말합니다. 이것이 루신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길입니다. 가족주의 문화가 강한 사회와 집단, 조직에서 조직을 지배하는 최고 윤리는 화합입니다. 개인에게 중요한 덕목 역시 최고 지도자와 리더, 그리고 다수의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공자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데 필요한 최고의 가치로 화위귀, 즉 조화를 듭니다. 잘 어울려서 사는 것, 이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거짓 속에서 서로 잘 어울려 사는 수도 있고 진실을 회피하면서 서로 화합하고 조화를 이룰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조화가 모두가 하나를 지향하는 동일성 축으로 이해되면 전체주의 조직이나 사회로 변질되고 맙니다. 하지만 공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화와 화합은 모두가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공자는 이상적 인격을 상징하는 군자의 조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조화를 추구하되 같지 않고 소인은 같음을 추구하되 조화롭지 않다. 공자는 무리를 이룸에 있어 화와 동을 구분합니다. 즉, 조화나 화합을 이루는 것과 같음을 추구하는 것을 구분하며 같음을 추구하는 것을 소인이라 하는 짓이라고 비판합니다. 같은 사람끼리 만나는 것은 소인이 하는 짓이고 다르지만 다름을 존중하며 만나는 것이 곧 군자라는 겁니다. 공자는 사람 만남과 조직에서 조화와 화합을 중요하게 여기되 차이와 다름을 전제하고 인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자는 왜 같음을 경계하고 조화와 화합을 추구하라고 강조했을까요? 그래야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발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며 계속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말처럼 조화는 만물을 만듭니다. 조화가 없으면 만물이 존재하지 못하고 만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화가 같음을 전제로 할 경우 같음은 발전과 성장을 해치고 억압과 배제의 논리로 작동하게 됩니다. 세상 만물이 모두 다르듯이 저마다 다름을 인정하고 각각의 사물이 지닌 그 다음을 토대로 상호 관계를 이루어야 조직과 사회가 영원히 지속할 수 있고 혁신이 일어납니다. 중국은 1840년 영국과 전쟁을 치른 아편 전쟁을 시작으로 위기를 맞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구 제국주의 국가에 홍콩과 상하이 등을 내주게 됩니다. 무시하던 일본과도 전쟁에서 져서 타이완 섬을 일본에 넘겨줍니다. 이렇게 잇따라 패하면서도 중국 정부, 즉 당시의 청나라 정부와 중국인은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중국이 무기나 대포는 서구만 못하지만 문명의 수준에서는 서구를 능가한다고 생각하거나 서구는 여전히 오랑캐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중화주의와 연관된 중국인 특유의 자만감에 젖은 채 패배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없었고 패배를 패배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루시는 이런 중국인의 사고방식을 고쳐야 중국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정신승리법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재미있는 사례를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은 학생들은 이런 정신승리법을 쓴다고 합니다. 내가 학교에 가긴 하지만 공부하러 가는 건 아니야.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야. 내가 학교에 가지 않으면 선생님이 얼마나 곤란하겠어. 그래, 내가 한번 선생님을 봐주려고 학교에 가는 거야. 그러면 학교에 가기 싫어서 오는 스트레스가 제법 줄어든다는 겁니다. 회사에 가기 싫을 때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정신승리법도 있습니다. 회사 컴퓨터로 게임하러 간다고 생각하자. 회사라는 이름의 PC방에 간다고 생각하자. 집밥만 먹으면 질리니까 오늘은 점심 먹으러 좀 멀리 회사까지 가볼까? 월급 마일리지 쌓으러 간다고 생각하자.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마음을 추스릅니다. 사실 우리가 정신승리법을 사용하는 것은 정신승리법에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아큐와 닮은 속성을 지니고 있고 아큐처럼 정신승리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가 아큐를 바보 같다고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감하게 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현실에서 늘 패배자인 아큐는 정신적으로는 늘 승리자였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아큐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날품팔이 처지도 변화가 없고 집 없는 신세도 똑같았습니다. 정신에서는 늘 위너이지만 현실에서 루저인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도둑질에 가담하여 잠시 잘 나가던 때가 있었지만 결국 도둑질 혐의를 받고는 죽고 맙니다. 정신승리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패배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패배를 당하고 실패를 해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가져와 마치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을 바꾸어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패배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패배하고 실패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뒤에 왜 지고 말았는지,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승리법의 대가 아큐는 정신승리에만 매달릴 뿐 패배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아큐는 그저 길을 갈 뿐이었는데 동네 건달들은 그를 불러 세워 놀리고 재미삼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아큐가 정상적인 인물이라면 왜 나를 때리느냐고 반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과연 이들에게 맞을 만한 일을 했는가? 내가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고 곱씹어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당한 패배와 불합리한 일들에 정당하게 대응하고 맞서야 합니다. 그런데 아큐는 이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패배에 대한 인식, 패배감이 없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정신적인 승리로 바꾸어 회피할 뿐 현실과 마주하지 않습니다. 패배에서 배우지 않으면 패배는 반복되고 결국 더 큰 패배로 비극적 종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정신승리법의 대가 아큐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신승리라는 말이 유행하는 건 우리 사회에 그만큼 힘들고 실패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승리라는 말이 유행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에 가깝습니다. 어느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절망에 놓여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앞은 무덤이고 갈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루신 작품 행인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어느 해질 무렵 백발 노인과 10살 남짓한 소녀가 사는 외딴 오두막집에 중년 남자가 걸어오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거지꼴입니다. 자기 이름도 모릅니다. 노인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를 묻습니다. 행인은 모른다고 대답할 뿐입니다. 자신은 그저 저곳으로 서쪽으로 갈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엔 행인이 자기가 가려는 저곳이 어떤 곳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거기는 무덤이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곳이 무덤일지라도 행인은 그곳을 향해 기어이 길을 걸어갑니다. 행인은 왜 계속 길을 걸을까요? 첫째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서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삶을 더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행인은 결단을 내려서 과거 삶과 결별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떨쳐 길을 나섰는데 문제는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은 지치고 다치고 옷은 누더기입니다.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은 그가 가려는 길 앞에 무덤이 있을 뿐이라고 귀뜸해 줍니다. 내가 처한 죽음의 시간, 절망의 공간을 벗어나도 달리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루신 스스로 이 작품을 해설하여 말한 것처럼 앞길에 무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기어이 가는 것입니다. 절망인 줄을 알면서도 길을 가고야 맙니다. 루시는 이를 절망에 대한 반항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망인 줄 알면서도 기어이 절망에 맞서고 절망에 저항하며 아픈 몸, 지친 발걸음을 이끌고 길을 갑니다. 이런 비장한 마음,
절망에 저항하며 기어이 걸어가는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저는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저를 재촉하는 소리, 저를 부르는 소리가 나서 저는 쉴 수가 없습니다. 루신의 행인 중에서 행인에게 들리는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노인은 이미 그 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노인은 자기도 예전에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에 상대하지 않았더니 이제는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소리가 하나씩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내 안에서 내게 말하는 소리가 하나씩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물론 가끔 그 소리를 잊기도 합니다. 한동안 그 소리를 멀리하거나 잊은 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나를 나로 만들어주는 소리이자 내가 나인 이유를 말해주는 소리입니다. 행인과 노인의 차이는 행인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의 부름에 응하는 삶을 선택했고 노인은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 소리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시는 희망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이란 원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희망은 지상의 길과 같다. 원래 지상에는 길이 없었다.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삶에서 희망도 이런 길의 속성과 같습니다. 희망은 정해진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것은 희망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입니다. 희망을 향해 걸어갈 때 희망은 만들어지고 무덤이 꽃밭으로 바뀌듯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앞에 무덤이 있다고 해도 그 무덤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기어이 포기하지 않고 가봐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용기를 내서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늘 새로운 길이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으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루시는 그의 생의 마지막 10년가량을 상하이에서 살았습니다. 1930년대 상하이는 세계에서 가장 호화롭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돈 벌 기회가 많은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인은 물론이고 조선인을 포함하여 세계인이 몰려들었습니다. 루시는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쉼없이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렇게 오늘도 열심히 기어 오르려 노력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성공할까? 영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밀치고 짓밟고 마음대로 규칙을 어기며 올라가는데 순박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루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씁니다. 기어오를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적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이 바로 기어오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난의 운명을 짊어지고 자연과 싸우면서 죽어라 기고 또 기고 또 긴다. 하지만 기는 사람은 많은데 길은 하나뿐이어서 몹시 붐비게 된다. 성실하게 정해진 규칙을 지키며 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어오르지 못한다. 영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밀치고 넘어뜨리고 발로 짓밟고 다른 사람들의 어깨와 머리를 밟고 기어 올라간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저 기면서 자신의 원수가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요컨대 자기와 같이 기고 있는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 대부분은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두 발과 두 손을 땅에 붙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기어오르다가 떠밀려 내려오고 떠밀려 내려오면 다시 기어오르고 그침이 없다. 루시는 원래 의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하다가 문학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의학 공부는 최신 학문이자 돈과 출세가 보장되는 길이었는데 그 길을 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문학을 선택합니다. 대중이 지닌 부정적 측면을 과감하게 비판하는 문학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루시는 통속적이고 낡은 습관, 낡은 문화에 빠진 대중에 맞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인이 용감한 진정한 시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루시는 문화를 새롭게 하고 낡은 문화를 청산하는 게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루시는 문명사적 차원에서 근대 다수결의 원리를 비판했습니다. 다수가 낡은 문화, 낡은 습관에 젖어 있을 때 다수에 용감하게 맞서는 사람이 시인이라고 정의합니다. 루신이 생각하는 시인의 목, 문학의 자리는 다수와 민중이 지닌 어둠을 가차없이 비판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차없이 비판하는 것 역시 시인의 몫이자 문학의 자리입니다. 루시는 시인이란 사람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지럽히는 일이란 기성 가치관, 고정된 생각에 빠진 사람의 마음에 충격을 가해서 굳은 생각에 파문을 일으키고 동요시키는 일입니다. 낡은 생각, 고정된 인식을 흔드는 사람이 시인이라고 봅니다. 루시는 문학과 정치는 원래 불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현상을 유지하려 하지만 문학은 현상에 안주하지 않고 현상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현상에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하고 비판하는데 문학의 본질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혁명의 정신과도 통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문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뜨거운 증오심이 있어야 하고 증오할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문학을 기본적으로 이런 저항과 비판 정신과 연결하여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루신이 권력의 억압에 끝없이 저항하는 글을 쓰고 이 때문에 평생 힘든 삶을 산 것은 그가 문학의 자리를 저항성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수를 이루는 민중을 향한 가차없는 공격, 그리고 민중을 억압하는 권력에 대한 가차없는 공격. 그것이 루신이 추구하는 문학입니다. 그는 이런 문학이 있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광인일기의 주인공 광인은 그야말로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인은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시기는 실제 시기 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 같은 세상, 그런 문화와 윤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편안하고 다들 서로 잡아먹을 생각만 합니다. 오직 한 사람, 광인만이 시기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긴을 그만두라고 광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광인의 형은 그런 광인을 방에 가둡니다. 방에 갇힌 광인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자신도 모르게 시긴을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퍼뜩 떠오릅니다. 누이가 죽었는데 형이 그 누이 고기를 반찬으로 만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 고기를 먹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모든 게 무너지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신도 식인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광인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참회합니다. 아직 식인하지 않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구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아직 식인에 물들지 않은 미래 세대를 구하라는 외침입니다. 이제 광인은 미래 세대를 위한 희생에서 자기 역할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정치를 바꾸는 일은 오히려 쉽습니다. 문화를 바꾸는 일보다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정치만 바뀌고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그 세상은 얼굴만 바뀐 낡은 세상, 주인만 바뀐 낡은 세상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낡은 시대를 살았고 낡은 문화에 젖었음에도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시대를 여는 선구자라고 생각하는 위선과 자만에 물든 기성세대가 많습니다. 루시는 편애에 가까울 정도로 청년 세대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루시는 늘 새로운 세상을 염원했는데 그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무엇보다 청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청년은 언젠가는 기성세대가 됩니다. 사회 주류가 됩니다. 자신이 고약한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했다면 그 고생을 기억하며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그 고생을 자기 며느리는 다시 겪지 않도록 해야만 세상이 진보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런데 과거 시어머니와 똑같은 시어머니가 되거나 더 심한 시어머니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 이런 청년의 타락에 있다고 루시는 생각합니다. 사실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병들었다면 그런 세상의 어둠과 병균은 권력자에게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산 사람에게도 깃들어 있기 마련입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문화는 공기 같은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루신이 진정한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는 정치도 바꾸어야 하지만 문화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루신에게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루신의 모습도 있습니다. 낡은 시대의 유산을 짊어진 자의 고뇌와 겸허, 유죄의식과 참회의식, 그리고 그곳에서 기원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숭고한 헌신과 희생의 선택, 삶의 공허와 절망을 대하는 법, 절망의 시대에 절망에 항전하는 삶의 태도와 희망을 만드는 법, 패배와 실패 속에서 자신을 추스르는 삶의 지혜와 관련한 루신의 모습도 소중합니다.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세상, 이것은 루신이 평생 바라던 일이자 그가 헌신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자 세상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루신을 여전히 다시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시대를 견디는 힘, 루신 인문학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제가 꼽은 이 책의 키워드 3개는 식인문화, 문학, 저항입니다. 식인문화는 상징적인 의미로 인간성과 인간다움이 상실된 비정한 약육강식의 문화를 가리킵니다. 인간은 인간성을 상실할 때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추락합니다. 동물들은 동족을 먹잇감으로 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동족을 죽이는 경우도 대개 서열 싸움에서 일어나지 잡아먹기 위한 싸움은 드물죠. 그런데 인간다움을 상실한 문화에서 인간은 서로를 잡아먹으며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비정한 사회를 식인이라는 상징적 키워드 하나로 관통한 루신의 진단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식인종으로 살지 말자. 이 단순하고 지당한 요청은 인류 역사 전체를 돌아보면 거의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인류를 지배한 것은 정글의 법칙이었습니다. 제 명상 선생님은 이러한 인류의 역사를 가리켜 피의 역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뛰어난 두뇌를 장착한 아주 무서운 짐승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뛰어난 두뇌가 없었더라면 그냥 평범한 짐승이었을 것인데 뛰어난 두뇌를 동물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기에 무섭다는 것입니다. 식인 문화라는 단순한 상징으로 이 비정한 인류 사회를 진단한 루신의 통찰력은 놀랍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어떨까요? 식인 문화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다른 국가나 사회와 비교할 때 우리는 확실히 비교 경쟁, 약육 강식의 이데올로기가 강한 편입니다. 그 특성이 세계인과 겨룰 땐 한국인만의 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경쟁심은 종종 우리의 내면을 갉아먹는 트로이 목마가 됩니다. 자살률, 우울증 증가율, 행복지수 등을 살펴보면 우리 한국인들은 세계적으로 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국가인데도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식인 문화가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루신의 진단대로 문화가 바뀌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문화가 바뀌려면 각 사람이 깨어나야 합니다. 문화는 쉽게 말해서 집단적인 정신 수준입니다. 어떤 가치관과 이상과 꿈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회의 문화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 사회의 문화가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대한 목표는 상호 존중과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존중은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나와 다른 것을 파괴하려는 태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존중을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틀리고 상대가 옳을 수도 있다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지만 화성은 밤하늘에서 쉽게 관측할 수 있는 별입니다. 초저녁에서 자정 사이에 동남쪽 낮은 하늘을 보면 붉게 빛나는 화성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밝게 빛나는 화성은 참 예쁩니다. 가끔 지인들과 모임이 저녁에 있을 때 밖에 나와서 화성을 보면 저는 지인들에게 말해줍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했는데 요즘 들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화성을 가리키며 화성이라고 말해주면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은 즉각적인 부정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일단 아니라고 부정부터 합니다. 그럴 리 없다고, 인공위성일 거라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부정하고 따집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앱이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확인도 가능하죠. 그게 화성이라는 걸 확인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믿기 힘들다, 놀랍다 정도입니다. 여러 번 똑같이 반복되는 이 에피소드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일단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고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부정하고는 끝입니다. 굉장히 어리석고 폭력적인 태도죠. 저는 이런 태도에서 상호 존중이 결여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일단 상대의 주장을 탐구하고 검증해야 할 텐데 그냥 바로 삭제해버리는 것입니다. 밤하늘에서 그렇게 쉽게 화성이 보일 리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막연한 믿음과 생각을 더 중시하는 것이죠. 작금의 우리 문화에 그만큼 상호 존중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달은 크기는 같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상당히 크기가 달라 보입니다.
몇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우리 뇌의 착각입니다. 지표면에 가까이 뜬 달일수록 커 보입니다. 이것은 일출할 때 해를 보아도 알 수 있죠. 지표면에 보이는 건물 같은 물체와 달을 우리 두뇌가 자동적으로 비교해서 달을 실제보다 더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착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달을 등지고 서서 다리를 벌리고 허리를 숙여서 가랑이 사이로 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교 대상인 지표면의 물체들이 시야에서 많이 사라지게 되어 달이 작게 보입니다. 저는 보름달이 떴을 때 이 실험을 종종 해보곤 하는데 신기할 정도로 달의 크기가 내 몸의 포지션에 따라 달라 보입니다. 이 실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내 눈을 100%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도 몇몇 지인들에게 이야기해 보았는데 열이면 열 반응이 부정과 무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따라서 가랑이 사이로 달을 본 사람은 명상 선생님 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획일적이고 확정적으로 사고하는 데 익숙해져서 뇌가 말랑말랑하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호기심이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모르는 새로운 현상이나 사실 앞에서 무작정 부정부터 하고 본다는 것은 불길한 전조 증상이죠. 내 생각에서 벗어난 것들은 마치 없다는 듯 치워버리는 것은 닭이 도망치다가 지푸라기 속에 머리를 박고 추격자를 따돌렸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타인의 생각과 말에 관용적인 사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상대의 말을 즉각적으로 부정하거나 과장하고 확대 해석해서 그를 공격하는 도구로 삼거나 왜곡해서 그를 공격하거나 하는 일들은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애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태도로 식인 사회를 만드는데 열을 올리는 것이죠. 루시는 이런 식인 사회를 뜯어고칠 방편으로 문학의 저항성을 선택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원래 문학은 시대와 불화하는 게 맞습니다. 시대와 영합하는 문학은 타락한 문학이죠.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가리켜 아테네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도록 등에 달라붙어 바늘을 찌르는 등에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문학도 사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끔 찔러대는 바늘과도 같습니다. 문학이 이러한 기능을 요즘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잘 발휘하고 있나 생각해보면 거의 없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문화와 문학은 쾌락 중독의 길로 퇴행 중입니다. 말초적인 쾌락을 제공하고 돈을 버는 문화에서 루신이 말한 저항성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문학으로 저항하는 이유는 식인 문화가 사라지고 평화롭게 상호 공존하는 문화, 즉 더 인간답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식인 문화가 판치는 사회에 문학이든 다른 수단으로든 저항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루신과 저자의 말대로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출현이 시급합니다. 따라쟁이 생각으로는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각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데 여기에 밀려 개인주의 문화는 힘을 잘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지금은 각자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서구인들이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집단적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선 식당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일입니다. 여럿이 식당에 갔을 때 메뉴를 통일하거나 이것저것 시켜서 같이 나눠 먹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집단주의적인 관점이고 물론 때론 좋은 점도 있지만
개인주의를 퇴행시킨다는 점에서 저는 썩 바람직하게 보지 않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인데 이 욕구마저 내 뜻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은 개개인의 개성을 발휘해서 살아가자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퍽 아쉬운 일이죠.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 문화, 군대식 병영 문화가 이제는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개개인에 대한 존중, 상호 존중, 그로 인한 평화로운 모습이 꽃피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개인도 행복하고 사회도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 살았던 저항의 문학가 루신의 정신이 언젠가 우리 사회에도 살아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